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은 세 단어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물들었죠. 바로 계엄, 탄핵, 내란, 이 세 단어입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모두 이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엄이 선포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불법이고 위헌 위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란 방조죄다, 내란 동조자다 하면서 아예 입을 다 틀어 막고 있어요.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미 다 주요 언론 정치인은 여기 프레임에 빠져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요건은 77조 헌법 77조 1항에서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이거 한마디로 이미 계엄의 요건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겠죠. 지금이 전쟁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에 준하는 상황은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전쟁 사변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사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아니지만 국가 존립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계엄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잠입해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것이다.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이 전쟁은 아니지만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 주요 국가 기관을 점령하고 시민단체를 점령해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생한 단계였다면 계엄의 요건인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계엄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네 단체, 정당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 여기에 숨어있는 간첩들 뭐 숨어있지도 않죠. 지금 아예 드러내놓고 하니까요. 이들이 어떤 간첩 행위를 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를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실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노총 가장 우리나라 세력이 큰 단체인데요. 민주노총 조직국장인 석권호가 지난달에 징역 15년형의 그 간첩형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도 이 사람 부친도 뭐 아주 유명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노무현 때 이렇게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이 석권호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과 보고된 사항을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북한의 지령은 윤석열 역적 패당의 탄압 책동 규탄을 위한 실천 투쟁을 조직하라. 뭐 10만 명이 넘는 금속노조를 확고히 걷어지라 이렇게 했었고 이 석권호의 보고사항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석권호가 북한에다 보고한 사항은 뭐냐.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내 추천이면 모두 다 따른다. 내 의사에 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석권호가 민주노총의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장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의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겠다라는 보고를 북한에 한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의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민주노총이 완전히 이제 북한에 다 점령 당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좌파 대규모 집회에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게 수행됐다는 겁니다. 작년 보도에 따르면요. 이태원 참사 추모의 구호였던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 구호들이 북한이 지령으로 내린 구호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집회의 주최자가 실질적으로 북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지령 중에 뭐가 있었냐.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 이거는 2016년 박근혜 촛불 집회 때 전부 다 촛불 국민들이 들고 있었던 구호였고요. 이것이 북한 지령이었다라는 거는 그 촛불 집회마저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주최한 집회였고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 든 국민들은 북한에 놀아났다라는 겁니다. 수백만 국민들이. 자, 그다음 진보당 보겠습니다.
진보당은요, 지금 의석수가 세 석에 불과하지만 저는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난 보궐선거 때요, 전북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이 출마를 포기하고 진보당에게 의석을 줬습니다. 그냥. 그 말은 진보당이 민주당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보당의 공동 대표인 조용신이요, 그리고 전교조 강원 지부장 진수영이 지난해 5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하부망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조용신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 인사들 목록을 북한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녹슬은 해방구라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고요. 전교조 강원 지부장 진수영은 2020년에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 찬양글을 썼고, 작년 2월에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도를 축하드리며라는 김정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뭘 의미하냐면, 아니 뭐 간부 한두 명이 그냥 간첩인 거지 전체가 다 간첩이냐, 조직원 전체가 다 북한 간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주요 당대표나 주요 간부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났으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상식적이라면 집단 탈퇴를 해야죠. 내가 그동안 간첩 집단에 몸담고 있었네? 속았네? 여기 완전히 내가 잘못 들어왔네 하고 다 집단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노총 전교조에서는 여기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이거는 부당한 탄압이다, 뭐 색깔 논쟁이다라면서 아무런 동요도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조직원과 간부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장악당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첩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바로 대장이었던 자가 북한 간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국가 기밀 3급 기밀 사항을 USB에 담아서 국민 몰래 김정은에게 건네줬습니다. 제가 왜 몰래 건네줬다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원래 감추려고 했던 건데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네, 언론이 밝히지 않았으면 이거는 몰래 넘겼고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역시 3급 기밀인 한강 해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2018년 11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하겠다면서 UN 제재 대상 철도 보수 물품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적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난달에 또 발표된 바와 같이 사드 정보 2급 비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또 넘겼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간첩이겠죠. 그 다음 현재 대표인 이재명의 반국가적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주한미군 철수는 이거 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1년 11월 해방 직후 미군은 그 실체가 점령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1월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북한,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은 바로 적이라는 얘기죠. 북한이 우리 편이니까요. 그리고 12월 4일 계엄 발표 다음 날,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네, 본인이 대통령 할 거다. 이런 반헌법적, 내란적, 반국가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당과 시민단체 조직들이 이미 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건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된 얘기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언론에 다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잘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주장 입증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헌법학자 두 분의 이 정밀 진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이어서 현직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네 분께 감사한 말씀드리고, 이종혁 혁신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들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되시죠? 저도 역시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으면서 제가 좀 흐릿하게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성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자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기 전에 질문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태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은 대한민국은 피투성이 그 자체다 하시면서 경찰과 검찰은 이성을 상실했고 언론기관은 타락했다. 또 지식인은 양심을 저버렸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 그 검찰 이런 데서 뭐 그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러더라고요. 대통령실에. 그러면 그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라는 게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그 뭐 국민이면 국민이고 여하튼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현행법의 정신에 의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없지요. 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란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쪽 반란이 힘의 균형이 이쪽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새 주인이다, 새 권력의 주인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지.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기존 헌법 질서가 깨져가고 있는데 이미 힘을 뺏긴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결국 뭐죠?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그 힘의 균형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민들이든 아니면 그 자유통일당이든 그 정당이든 이런 데서 국수본인이 이런 검찰이나 경찰에 그 지금 공수들이 세워져 갖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공수들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이런 내란죄로 고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니 그 형식 얘기라도 할수 해야지요. 자, 계속해서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그 끝나고 따로 또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예, 반갑습니다. 자포스트의 탐사취재국장을 맡고 있는 정혜곤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 한 4가지 정도가 되고요. 발표하신 패널분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당일날 즉 4일날 이후죠. 4일날은 내란죄에 관련돼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활동했던 반란군분이라고 칭하는 그 군 지휘관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단지 그분들의 증언만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사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증언만으로 정치인들의 체포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답변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구주화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국수본이 그 대공수사권을 완전 위임을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됐죠. 그런데 올해 몇 초인가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경찰 스스로도 대공수사를 할 수 없다. 즉 대공수사의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냐라는 부분이 저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질문지를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탄핵 불성립 즉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박승근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 두 번째 탄핵안에 관련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폐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는 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투표만으로도 일사부재의 원칙 즉 개표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법적인 해석을 듣고 싶고요. 이용진 대표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이번 회기내 22번째 탄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행적으로 탄핵이 진행된 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과연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탄핵을 시도해가지고 국정마비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그 해당 정권이 혹은 해당 정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법안 개정이라든가 입법 예고라든가 혹은 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순서대로 김학성 박사님, 구조화 변호사, 곽순근 박사님, 이용진 대표님 그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정치인 체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란죄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죠. 내란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헌 논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요. 폭동이. 예, 근데 폭동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뭐 이 정치인 체포를 뭐 지시했다 안 했다가 무관하게 성립하지 않죠. 다만 여기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했다면 그것은 내란죄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이나 불법 체포 감금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조화 변호사님. 네. 그 대공수사권 이런 부분도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법적으로 참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간첩 수사가 힘든 이유는 그 간첩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리고 통신을 조회해야 되고 지령문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데 계속 끈질긴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 혐의들은 그런 추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간첩 혐의가 명백한 이미 국가기밀, 3급 비밀, 2급 비밀들을 외국에 넘긴 이런 혐의들은 이미 언론에 의해서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수사를 더 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 고발해놨는데도 경찰들은 수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각하 처분을 해놓는 오히려 간첩에 이런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신은 부결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결하십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찬성이냐 아니냐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정족수에 충족을 해가지고 의결로 들어갔는데 가결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뭐지요? 부결입니다. 그때 의사정족수 전주됐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가서 봤더니 가결이다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지요? 부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전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용